정말 보명사는 보통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 곳이 아닌데 제가 정말 이렇게 초대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자연의학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가급적이 우리가 현대 의료적인 이런 걸 쓰지 않고, 말 쉽게 말하면 약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 몸을 지켜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행여 걸리더라도 빨리 치유하게 하자. 이게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됩니다. 저는 이 정신과 의사고 또 현대의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니까 제가 무슨 현대의학을 부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 추호도 아닙니다. 그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 자연의학을 정말 생각을 하고 따로 공부한 것은 한 20년도 넘었고요. 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된 제일 큰 계기는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제가 이 가정교사를 했던 그 집안 아이들이 해인사 홍제암에 아주 독실한 신자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학 때면은 아이들 데리고 해인사를 갔던 것이 큰 인연이고, 사실 이 자연의학의 모체는 바로 이게 불교의 법전 그대로가 자연의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제가 이 자연의학을 공부하게 된 기반이 되었고, 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입니다. 다만 이제 이 절에서는 수신을 하는, 수도하는 스님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들처럼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속세 현대 도시인들에게 맞는 또 현실적인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의학 그러면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뭐가 자연의학인지. 어떤 사람들은 뭐 자연의학 그러니까 무슨 뭐 말똥 삶아 먹고 암 고치는 줄 알고 요즘 아주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극히 아주 과학적이고 이런 겁니다. 제가 이 감기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가 들면은 열이 나고 뭐 눈물, 콧물, 재채기, 기침, 뭐 발진 뭐 안 나는 게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정말 왜 이런 정말 거창한 일이 생길까? 감기가 들면은 그건요. 그다음에 이제 감기가 들면 열이 납니다. 도대체 감기가 든다고 왜 열이 날까? 여러분 생각하니까 이상하죠? 그러나 사실 그 열이라는 게 바로 자연 치유제입니다. 우리를 치유를 하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찌개 끓이는 걸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찌개를 끓이다가 말고 갑자기 불을 빼버리면은 찌개가 끓다가 말고 그냥 정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화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해로운 걸 내보내고,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 유독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즘은 뭐 우리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공기도 마음대로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우리 음식물 중에도 뭐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이런 유독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위장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런 유독 물질들이 온 피를, 혈액을 순환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바로 이제 암을 만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주 무서워하는 소위 말하는 이 현대병을 다 만드는 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열이라는 것은, 혈이 열을 낸다는 것은요, 다시 찌개를 끓여가지고 이로운 것은 취하고 이제 나쁜 것은 내보내자, 그런 의미에서 발열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발열이 안 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젊으시니까 뭐 걸핏하면 열이 한 40도를 막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내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노인이 되면 열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오전하기 쉬운 것이 이게 노인들의 무열성 폐렴입니다. 폐렴이면 우선 열부터 나야 되는데 열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열이 안 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지 않으니까 실제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암세포만 하더라도요, 열이 한 38도 7분 올라가면은 암세포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이라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 찌개를 다시 끓여가지고 이제 정말 치유하자는 것인데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감기 들리면 제일 먼저 그럼 해열제부터 먼저 먹습니다. 여러분 해열제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끓다가 말고 찌개가 또 식어버리는 겁니다. 이 또 식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에는 약이 없다.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사들 중에 75%가 감기는 얘는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해열제를 먹는다는 것은 치유를 방해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치유가 될 걸 우리가 그걸 이제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사도 마찬가지예요. 설사도요. 우리 몸에 뭔가 해로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빨리 내보내겠다는 것이 설사입니다. 그런데 설사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설사가 나지가 있습니다. 모두 변비가 생깁니다. 그렇게 나쁜 걸 먹어도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로 노화가 촉진이 되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도 그냥 탈수가 돼가지고 뭐 사람이 정말 이 쇼크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지사제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발열과 설사만큼 좋은 자연 치유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렇게 뭔가 잘못되면은 이것을 치유하려는 자연 치유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열제 먹고 지사제 먹고 이 자체가 치유를 방해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감기가 들리면은 군불 뜨끈하게 떼어놓고 그래 뜨신 국물 먹고 그리고 입을 덮쓰고 하루 푹 쉬고 나면은 땀 쭉 흘리고 나면 이 거뜬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뭐 급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종합 감기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문제입니다. 이 눈물 난다고 뭐 이 알레르기 약 먹고 기침 나면 기침 약 먹고 아프다고 진통제 먹고 열 난다고 해열제 먹고 여러분 이게 종합 감기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에 그게 전부 다 몸에 다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기약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의사들의 75%가 감기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의사분들이요. 제일 병원에 안 가도 되는 병 중에 하나가 감기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이제 감기도 너무 심하다거나 열이 뭐 40도가 넘어간다거나 또 뭐 몇 날 며칠 뒤에 또 낫지가 않는다든가 기침이 너무 심하다든가 그럴 때 병원에는 물론 가야죠. 여러분 내가 전제가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현대의학을 우리가 너무 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기침만 콜록 하면은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평균 3배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의사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병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도 병원의 환자는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의학의 정말 맹점이고 이게 바로 현대 도시인들이 또 하나의 취약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감기만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면은 우리가 1년에 1조 3천억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침하면 한다고 보면 병원에 쫓아갑니다. 왜 가느냐? 더구나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이 되게 이제 시부모들하고 같이 살면은 야야 그 뭐 애는 너 그래 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이 기침은 나니까 고만 이 젊은 엄마가 겁이 덜컥 나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만 유행이 되면 온 병원에 아주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병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병원에 가는 것을 정말 함부로 그렇게 너무 쉽게 병원에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병원 이용률이 병원 방문 횟수가 병원 일수가 제일 긴 게 한국입니다. 3배가 됩니다. 3배가. 여러분 표정 보이 별로 놀라는 표정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 놀라고 겁을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감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이 방어력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면역력이 있습니다. 또 병에 걸려도 이걸 쉽게 치유하려는 이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발열이라든가 설사라든가 이것도 자연스럽게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가 났다.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의사들이 꿰맵니다. 그러면 그게 의사가 치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라는 것은요. 의사들은 잘 낫게 도와주는 겁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연 치유력이 없으면 의사가 아무리 명의를 찾아가봐야 여러분들 절대로 낫지가 않습니다. 의사가 꿰매면 여러분들 한번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지혈이 되고 그 다음에 딱지가 않고 나중에 딱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상처도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흉터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다 의사가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연 치유력이 없으면 어떤 명의도 우리를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연 치유력이 우리는 무슨 원인인가 자꾸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도시인들의 약점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약해져 가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의학이라는 것을 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자연 치유력을, 이 방어력을, 면역력을 더 증강을 시켜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자. 그리고 예방을 하자. 병이 안 걸리게.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의료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선진국은요. 자연의료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가장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진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자연의학 캠프를 만들 때는 언젠가 이 지구상에 병원이 없어질 날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우리 의사 동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정말 돼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는요, 병원이 생기기 전에, 의사가 생기기 전에 한 200년, 30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었던 것은 순전히 자연 치유력에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 인체는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의학을 공부해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래서 예술가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예술도 우리 인체만큼 아름다운 예술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학을 공부를 해보면 어떤 과학도 인체보다 정교하게 잘 되어 있는 과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의사는 내 몸입니다. 내 몸이 신호를 줘요. 야 좀 쉬어라. 야 너 좀 자라. 이걸 우리가 무시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신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사람이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니까 어느 날 한 열흘 한 40도 그 지내가 막 완전 보기에는 다 몸살 안 해보신 분 같아. 몸살은 다 해보셨죠? 예. 그 왜 몸살하느냐? 무리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밥맛도 그럼 없게 하느냐? 이 밥맛 있도록 해놓으면 이 미련한 친구가 또 밥 먹고 또 일하러 나갈 테니까 아이고 막 밥맛도 그만 싹금 새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은 아주 완전히 뭐 뻗어버립니다. 왜 뻗게 만드느냐? 진짜로 죽기 전에 가짜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계속 마시면요. 알코올이 2.0 되면 사람이 직살합니다. 그렇게 한 0.2쯤 됐을 때 사람이 뻗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만.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점철이 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오지만 그러나 또 내려가면은 우리에게는 치열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다가 여기 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왔고 또 앞으로 치열한 삶이 기다려 있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 편안하게 잘 쉬다 가십시오. 이게 절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문명은 편의, 쾌적, 효율을 추구하는 문명입니다. 덕분에 살기는 굉장히 편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항상 여러분을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느냐면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연이 파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매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게는 반드시 대기 오염, 환경 파괴.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말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 문명이 가져온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말 걱정인 것은요.
물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나라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개인이 책임져야 될 일은 이게 우리 생활 습관이 그만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한 블락을 걷질 않습니다. 그렇죠? 한 블락을 걷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갑자기 그만 너무 편하게 되고 한 블락을 걷지 않고 폭식하고. 여러분들 4대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는요, 이 리듬이 난조에 빠져버렸습니다. 생활 리듬이요. 여러분들 요즘은 도시에는 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는 강남에는요 24시간 금요일 밤 되면요 24시간 차가 막힙니다. 사람이 가지를 못해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면은요 어떤 사람도 수면 전문가들은 12시 전에는 자야 됩니다. 뭐 스님들은 더 일찍 주무시지만 그러니까 이 리듬이 우리가 완전히 난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습니다. 식습관이 완전히 난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게을러졌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 습관입니다. 너무 급하고 격하고 거칠고 때로는 너무 파괴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들 관광지에 가면 별명이 빨리빨리입니다. 한국 관광객 보면 빨리빨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급해요. 뭐 어딜 간다고 그렇게 급한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리는 급하게 서들은 이 4대 생활 습관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고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이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운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뭐 통풍, 암, 비만 이게 전부 다 뭔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내과 학회에서도 한 3년 전에 이제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바꿔온 겁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이렇게 이제 생기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고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 자꾸 먹는 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닙니다. 고혈압약, 심장병 다 있죠. 그게 연쇄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활 습관병은 도미노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누르륵 연쇄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 지혈증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 생겼죠. 동맥경화증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겼죠. 고혈압이 생기니까 심장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게 생활습관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성인의 건강 실태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550만 명을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에 양호하다는 사람은 그저 한 3분의 1 남짓합니다. 37%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강이 발병 1秒 직전에 이대로 놔도 이 사람은 뻔한 겁니다. 이게. 당장 식생활을 개선하거나 이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바로 병으로 넘어갈 사람이 이 사람이 또 한 33%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또 한 27%입니다. 3분의 1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성인의 62.6%가 63%가 발병 일보 직전에 있거나 이미 발병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지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작년에 550만 명을 진단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대로 두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성인의 셋 중에 둘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건 뻔한 겁니다. 종착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참 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평균 수명이 80입니다. 내일 모레면 80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장수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2050년 되면 우리가 세계 최장수국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참 고마운 일이죠. 이제 문제는 건강 장수가 우리가 세계 제일 짧다는 사실입니다. 장수에 비해서는 11년입니다. 우리가 아직 70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11년이 넘습니다. 세계 제일 깁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세계 최장수국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건강 장수도 이 소위 앓고 지내는 경우는 7.6년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일본 노인은 병이 들었지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큰 스님 말씀 많이 맞더라. 9988을 하려면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10년 우한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11년을 우리는 앓고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걱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11년을 우리가 앓고 지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동맥경화증 진단 붙으면 낫지 않습니다. 이건요. 평생을 먹어봐야 낫습니다. 이게 20%밖에 안 남는 동맥이 이게 언제 이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까? 평생 고지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안 차리는 겁니다. 야, 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된다. 병원에 진찰 받으러 왔어요. 그 뭐 당장 무슨 엑스레이 찍어봐야 정상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이냐?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인 사람은 왜 소화가 안 됩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발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아, 여보, 당신 술 좀 줄이셔. 담배 좀 끊으셔. 식사 좀 천천히 하시오. 운동 좀 하시오. 이게 바로 생활 처방입니다. 생활을 고치라는 건데도 이 미련한 사람이 작심삼일이야. 그러면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자주 지내야 됩니다. 어느 날 뭐 굉장히 아파. 병원에 또 오니까 당신 위궤양이요. 당신 위암이요. 당신 위염이요. 이렇게 병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이제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의학이 안 되고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쓰자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장수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라는 것은요. 20%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50%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환경입니다. 이게 25%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여기 한 10% 남짓합니다. 그렇게 유전적인 인자들은 그저 20% 남짓하고 나머지 80%는 우리 여러분들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것이 있죠. 거기가 세렝게티라는 데입니다. 케냐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마사이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원시 사자들하고 사이에 마사이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인류가 물론 뭐 세렝게티만 아닙니다. 아프리카 전체 인류가 300만 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거기서는요.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뭐 농사를 짓던 것도 아니고 근데 겨우 풀 때도 먹고 뭐 야생 과일 때도 먹고 그리고 어쩌다가 참 고기 한 마리 잡으면 먹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바나에는요. 차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내가 수렵을 하든 채집을 하든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또 사바나에는 TV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TV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몇 시간 더 죽치고 앉아있어야 할 재미가 없습니다. 그 허벌판에 말고 앉아있겠습니까? 도대체가요. 여러분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주부들이 TV 앞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냉장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기에는 냉장고 때문에 살았다 싶죠? 사실은 저는요. 냉장고 때문에 걱정인 겁니다. 여러분 사바나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한 끼 먹을 만큼만 뜯어와서 먹고는 왜? 더우니까 바로 썩어버리잖아요. 저녁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한 끼 먹고는 또 한숨 자고 저녁거리 구하러 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냉장고 요즘 이 젊은 부부들은 금요일 하루 가서 쇼핑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 내내 먹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자재는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시해야 됩니다. 신선해야 돼요. 여러분 뿌리를 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영양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은 일주일하고 금방 여러분들 채소밭에 가서 뜯은 김치, 시금치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냉장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가 생기면서 오히려 의사들은 건강이 생깁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여러분 점심때 어떡합니까? 또 뒤에 바로 텃밭에 가서 상추 뜯고 쑥갓 뜯고 풋고추하고 여러분 그게 제일 건강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신선한 채소를 곡식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차가 생기면서부터 걸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냉장고가 생기면서 이제는 뭐 그렇게 자주 슈퍼마켓도 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일주일만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그렇게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게을러진 겁니다. 너무 편하게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입니다. 이 생활 습관 때문에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걷고 소식다도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 사바나에서 우리 인류가 300만 년까지 살 때는 먹을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인자에는 지금도 소식다동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유전인자가 갑자기 뭐 몇만 년 만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습관은 갑자기 60년 이후부터 좀 살게 되면서 엄청나게 생활 습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요, 원래 걷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걷는 것이 즐겁도록 유전인자의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걷지가 않고 워낙 바쁘니까 여러분들, 왜 원시인들은 그러면 사바나에 겨울이 오면은요, 여러분 지금도 세렝게티에는 겨울을 하고 나면은 많은 짐승들이 죽어납니다. 겨울에는 건기가 오니까 아프리카에는요, 아프리카가 메마릅니다. 그러니까 뭐 풀도 뜯어먹을 게 없습니다. 이게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요.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요, 많이 먹어야 돼요. 하여튼 무조건 많이 먹고 가급적인 운동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다가 비축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래야 겨울을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많이 먹고 운동은 적게 하니까 우리 뇌는요, 우리가 몇백만 년을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면, 아하, 이게 겨울이 오나 보다. 우리 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먹는 쪽쪽 전부 다 지방에다가 비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이 내장 비만입니다. 내장에 살이 찌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피하에 살이 찝니다. 피하 지방이 늘어나요. 남자들은 더더욱 위험한 것은요, 내장이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장이 살이 찌면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이 도미노 현상입니다. 내장 증후가 비장이 정말 지방이 생기면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이 올라가고 당뇨병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내장 비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우리 현대인의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좀 운동을 해라. 요즘 식사량을 좀 줄여라. 요즘 고급스럽게 말하면 다이어트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식다동하도록 우리 유전인자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근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다식 소동이야. 많이 먹고 움직이기 적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유전인자가 설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럼 좀 적게 먹어라. 적게 먹으라는 소리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여러분, 젊은 여자분들은 다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니까 소식하라 소리는 의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다동이라도 해라. 좀 많이라도 움직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운동을 하락하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운동 따로 할 거 없었습니다. 운동할 게 뭐가 있어요? 왼쪽일 생활이 운동인데. 이게 이제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 다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소식은 못하겠다. 그럼 다동이라도 해라. 이 이야기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내가 그 이야기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눈치가 안 나요. 사실은 그렇게 하셔야 뭐, 사실은 제일 좋기는 적절하게 칼로리 제한을 하고 운동을 하면 더 좋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려거든 운동이라도 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년이 되면 체중이 증가합니다. 밥을 다 안 먹어도 중년이 되면 체중이 나옵니다. 여자분들도 40이 되면 벌써 여기가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그 날씬한 처녀들이요. 자, 이게 왜 중년이 되면 왜 체중이 줄어드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중년이 되면은 더 먹지도 않는데, 아까 뭐 소식다동이라 그러는데 적게 먹어도 살이 자꾸 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중년이 되면은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까 면역력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것도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70이 되면 여러분들 이 근처 근육이 한 3분의 2가 줄어들고 특히 엉덩이 근육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근육이 우리가 먹는 하루의 에너지 소비의 거의 반이 근육이 하는 겁니다. 거의 반이. 근데 그게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먹어도. 여러분들 100을 먹고 100을 다 소비를 해보면 살이 안 찝니다. 근데 100을 먹고 80밖에 소비가 안 됐다. 그럼 20이 저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똑같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년이 되면은 아무리 게을러도 이제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 중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이게 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라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위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력으로 하는 겁니다. 근육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 단련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근육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근육 단련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근육 단련하는 게 뭐 헬스클럽에 가서 이거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걷고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하루에 200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30분을 그러면 식당을요. 15분밖에 거리에 식당을 점심을 먹으러 가랍니다. 왔다 갔다 30분 아닙니까? 60칼로리가 3분만 여자분들은 하루에 소비될 칼로리를 답니다. 남자는 300입니다. 더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요것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평소의 생활을 운동화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그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참 이제 운동에 재미를 드리고 정말 재밌게 그렇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습관이 다음에 이제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은 여러분들 절에 와서 공양하는 거하고 집에 가서 공양이 너무 다르죠? 스님 앞에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모두 고개를 숙인다 창피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수도하는 스님과 같이 생활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식사는 이렇게 하자. 우리 선마을에 오면 이런 식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 디저트부터 먼저 먹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간식도 먹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간식을 식사하기 전에 한 30분, 1시간 전에 삶은 고구마를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항암제로서는 제일 좋은 음식이 삶은 고구마 통째로 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 영양학회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항암제로서 제일 좋은 것은 삶은 고구마를 통째로. 특히 이제 자기 집안에 암 체질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거는 뭐 아주 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나나라든가 혹은 또 사과도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 서구에도 보면은요, 이 원애플 노닥다 그럽니다. 하루에 사과를 한 개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걸 한 개를 먹고 그러면 배가 고프지가 않습니다. 당장 허기를 면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고프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허둥지둥 먹고. 그러니까 간식을 여러분들 요즘 보면 다이어트 책임하면 간식하지 마라. 간식도 가령 뭐 아주 나쁜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소위 정크푸드라는 거.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나나, 사과, 삶은 고구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간식입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차보다도 사실은 물이 더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디저트를 먼저 먹습니다. 디저트를 왜 먼저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메인을 다 먹고 난 후에 디저트 주면 또 먹습니다. 배는 이렇게 부른데도 불구하고 무슨 디저트 먹는 배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배가 두 개 있는 줄 알죠? 여러분들 뭐 흔히 뭐 술배, 떡배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엑스트라는 겁니다. 엑스트라입니다요. 그러니까 디저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살라다를요 반드시 이 사발에 담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이상하게 왜 살라다를 꼭 접시에 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담기지가 않습니다. 접시에. 부품만 그 채소고 몇 개면 뭐 물에 넘어집니다. 물론 이게 뷔페 식당에서 애끼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반드시 살라다는 보울에 먹고 그리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물도 여러분 짜게 문지면 안 됩니다. 살라다성 나물이라 그럽니다. 심심하게 무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반찬을요. 나는 반찬이라는 말을 없애자. 여기 오늘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반찬이라는 말을 없애야 됩니다. 왜?
싱거운 밥을 먹으려니까 차 안이 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짜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뇌졸중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러냐? 짜게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짜게 먹어요. 여러분들 짭짤한 깍두기 두 쪽이면 기억하십시오. 짭짤한 깍두기 두 쪽이면 그날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소금량을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짜게 먹습니까? 더구나 젓갈 하는 그거는 뭐 정말 그건 사람 지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젓갈 장사들이 대단히 불행해가지고 왔었는데 그러기 이제는 젓갈도 좀 싱겁게 담아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입니다요. 짭짤한 깍두기 두 쪽이면 하루에 먹을 소금량을 다 먹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짜게 먹습니다. 고로 반찬을 심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철의 반찬이 참 심심합니다. 내가 그래서 자꾸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먹으면은 나중에 이제 메인을 먹게 되면 밥을 먹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반도 안 먹게 됩니다. 그거 다 먹어보세요. 뭐 배가 들어갈 때 어디 있습니까? 간식부터 시작해서 디저트까지 다 먹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은 밥을 많이 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참 시작을 했으니까 한 입에 30번 씹고 또 적어도 식사 시간은요 한 끼에 30분은 걸려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0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씹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6,000번을 씹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200번을 씹습니다. 요즘 뭐 우유다 뭐 밀크다 카스테라다 뭐 햄버거 핫도그 씹을 거는 입에 들어가면 그냥 넘어가 버리지 뭐.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내가 길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만 어쨌든 한 번에 30번을 씹고 이게 씹는 동안에 찌개 국물이라든가 국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침보다도 강력한 소화제가 없습니다. 침은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침은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침하고 반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번을 씹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이야기는만 제가 딱 그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 우리가 이 리듬 운동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운동 습관, 식습관, 리듬 습관. 리듬 습관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밤잠을 짧게 자고 보통 잠자리는요. 보통대로 자는 게 한 10시에서 11시입니다. 이게 보통대로 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렴은 또 다르죠 생활이. 그러나 보통 우리 도시 생활은 10시부터 10시에 자는데 적어도 12시 전에는 잠자리 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서울 근교의 비즈니스맨들은 12시 전에 잠자리 가 있는 사람이 12시가 됐는데 아직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50%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12시에는 자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만 일찍 일어나야 되라. 당신이 6시 일어나면 5시 일어나고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적어도 지하철이나 버스에 출근하면서 앉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2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났고 내가 출근차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책 한 권 읽는데 대개 5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1년에 책을 150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책을 150권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야도 여러분들이 전문 인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마음 습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말 너무 급하고 격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기서 마음을 정말 잘 비우고, 그래서 정말 참 절에 오시면 절로 참 마음이 차분히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치열한 삶을 살다가 왔다 그랬죠. 또 내려가면 또 치열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하루 종일 한번 마음을 차분하게 할 이런 시간이 꼭 저는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요. 우리가 참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라는 것도요. 참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은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낚시지만요.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레저라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낚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하지 않으면 안 돼.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는 억지입니다. 억지라도 해야 돼요. 자기 직업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축적이 돼서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을 즐겨서 하는 이상은 이건 절대로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어떤 스트레스도, 어떤 고난도.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편안한 것도 스님들은 참 중생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신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여러분 절에 오실 적마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히 내가 그저 신도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야지 비로소 웬만한 고통도 고초도 현재 이 괴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참 목적이 있으니까 앞에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참아낼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 습관, 식습관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데 가면 주로 운동 같은 걸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 가면 또 리조트 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에도 뭐 108배 하셔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절에 오셔도 여러분들 고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야 정말 건강이 균형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균형 있게 골고루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적어도 그 네 가지 습관 하나하나마다 정말 균형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참 이렇게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스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